통합 암치료 최신 암치료 흐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한길 한방병원의 방선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의뢰를 받고 조금 이번에 병원을 옮기는 바람에 좀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제가 늘 해왔던 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 이게 최신 흐름이기도 하니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의학 자체가 통합 의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2030년까지 해서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시키고 통합 의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의료 상품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암 치료 부분은 어차피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환자들이 보완 치료, 대체 치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한테 44년생 남자 환자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였고요. 2012년도에 따님이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한번 하다가 이제 하늘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딱 4월에 본인이 빈혈이 심해서 삼성의료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진행성 위암이 나와서 6개월 안에 죽을 것이다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법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하면 한 1, 2년 살 수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을 하지 않으면 6개월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수술을 딱 결심을 하고 수술을 하기 전날 밤에 퇴원해서 부산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40대였던 딸도 수술을 하고 항암 한 번 하고 죽었는데 내가 70대가 돼가지고 수술을 하겠냐, 그냥 밥이라도 실컷 먹고 죽겠다. 그래서 수혈만 하고 밥만 실컷 먹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이제 저기 구소동에 있을 시절에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온 가족 중에 의사들도 몇 분 있었고요. 자제분 중에 약사도 있고 되게 가족들이 되게 많으시 6남매인가를 낳으셨더라고요. 그래 있는데도 아무도 그에 대한 정확 결정을 못 내렸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의사 진료를 볼 때였는데 28살 먹은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그분도 삼성의료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였는데 난소암이었어요. 미혼이었고 28세 여자였고요. 그래서 난소암은 특히나 항암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암이라 가지고 이렇게 항암을 하면 보통 10명 중에 한 8명은 암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완전관해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28살임에도 불구하고 항암을 했는데 더 커지고 오케이 약을 바꿔서 했는데 더 커지고 또 바꿨는데 더 커지고 약을 한 7번을 바꿨습니다. 독성항암제가 대략 한 100개가 좀 안 되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거의 절반을 사용한 상태에서 이제 몸무게는 한 20kg 빠지고 빈혈은 심하고 숟가락도 못 들 정도로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항암을 삼성의료원의 교수는 이제 하지 말라. 어차피 곧 죽을 건데 왜 힘들게 하다 죽냐. 근데 본인은 그래도 내가 젊고 20대니까 항암을 좀 더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암을 하려고 체력을 만들려고 저한테 왔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항암을 참 말리고 싶었었는데 굳이 항암을 한다고 하니 한 번도 듣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력을 좀 높여서 밥을 좀 먹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의 경우는 사실 치료를 하면 6개월 사는 게 아니라 2년, 3년 살 수도 있는 케이스인데
거부했던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가 생명을 단축시키는 독약임에도 불구하고 항암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뭐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면 암 환자가 지금 160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명 중에 한 명은 암이 있는 사람이고 특히 40대 이상 여성분들이 되고 50대 이상이 되면 그 유병률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주변에 분명히 암이 있으실 거고 또 암을 겪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거의 주요한 사망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정확한 치료에 대한 방향이 잘 제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의미냐면 대학병원은 치료가 잘 되는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합니다. 뭐 백혈병이라든가 뭐 조기 위암이라든가 뭐 조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되니까 굉장히 치료를 세게 권하고 치료도 잘 됩니다, 사실. 물론 부작용도 많이 있긴 하지만 살아남으니까 뭐 그에 대한 부작용은 다 감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항암이 잘 안 듣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진행된 경우의 암들은 대학병원에서도 사실은 뭐 딱히 뭘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잘 안 하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냥 집에서 있거나 혹은 뭐 그냥 숙식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되고 있는 뭐 그런 게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서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암에 대한 재활이라든가 암에 대한 면역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강해 나가려는 뭐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암에 대한 현실 이런 모습이 이 정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뭐 소개를 간단히 하자 하면 저는 올해로 이제 동의대학교를 졸업하고 14년째 암 환자만 진료하고 있는 한의대 출신의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양방에 있는 의사들도 종양을 잘 보지 아니하고 특히나 한의사들 중에서는 종양을 전공한 사람이 전국에도 1년에 한 2명 내지 3명 정도가 나올 뿐입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왜 힘든 종양을 했고 또 제 손으로 많은 분들을 보내드리고 했는지라는 부분도 저도 사실은 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인턴 시절에 제가 인턴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달에 저희 담당 과장님이 위암 4기를 진단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수술도 안 되고 기력이 너무 없어서 항암을 할 수 없다. 복수가 꽉 차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인턴 신분이었던 저한테 이제 자기 몸을 맡기셨어요. 약은 자기 동기한테 먹을 거지만 침은 방 선생이 해달라. 그렇게 돼서 이제 저랑 한 10개월 가량을 투병을 하게 됩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른 뭐 좀 독한 약을 쓰시고 이제 갑자기 한 달 만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잘 유지했었고 또 그러던 찰나에 배가 아픈 50대 후반의 여자분이 오셨는데 대학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진단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한방병원에 와서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한 3일 만에 싹 사라졌어요. 한 달 이상 가던 통증이. 그래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그분이 이제 대학병원 가가지고 이제 CT를 찍어봤는데 췌장암 말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바로 삼성의료원에 가서 조직 검사하고 한 달 정도 검사를 쭉 하고 왔었는데 몸무게가 한 8kg가 빠졌더라고요. 금식을 너무 많이 시키고 또 조직 검사도 해서 개복 조직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3개월 내지 6개월이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많이 진행되어 있다. 이렇게 됐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아들들이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가 잠을 못 자고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안 잡힙니다. 물도 잘 못 마시고 밤새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해서 제 당직 때는 뭐 이렇게 봐드릴 수 있으니까 인턴 때는 진료를 보면 안 되게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직 때는 제가 볼 수 있어서 당직 때 모시고 오고 제가 이제 오프 받으면 나가서 또 왕진을 가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진통제가 반의 반으로 줄고 밥을 먹게 되고 잠을 잘 자게 되었어요. 침만 일주일에 한 3번, 4번 맞았는데 아 이게 괜찮구나.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저랑 한 8개월 가량 뭐 남아 있는 기간 편안하게 좀 지내는 쪽으로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 그러면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제 대전대학교에 있는 동서암센터라는 곳에 레지던트를 그렇게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제 암을 좀 하고 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좀 특히나 이제 꼬맹이들 뭐 5살짜리 소아암들 뭐 동갑내기 뭐 말기 환자들 뭐 몇 년씩 치료하다가 뭐 제가 직접 사망 선고하고 이러면 되게 마음이 안 좋고 이랬었는데 근데 어떻게 운명이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 부산 의료원에 있다가 요번에 이제 롯데백화점 옆으로 옮겼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제가 암을 이제 14년간 해오면서 뭐 이런저런 일을 겪었었고 그러면 제가 동사암센터에 가게 되면서부터 교수님들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중국 종양센터에 또 보내주고 미국에 보내주고 독일은 제가 얼마 전에 또 자위로 갔다 왔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가끔 완치시키고 종종 치료를 해주고 항상 편안하게 해준다가 의학의 목적이라고 히포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양에서 가장 뭐 대단한 의성이라고 하죠. 사실 이것도 암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은 정말 드물게 완치가 되고 종종 생명 연장이 되고 그리고 대부분 열심히 해드리면 굉장히 편해지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한번 해봤고요. 지금 현재 저희 병원 모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통합암 치료는 뭐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갔다 와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게 이제 이건희가 주로 치료받았던 M 댄더슨에 있는 미국 텍사스 남부에 있는 그인데 그러니까 아산병원만한 병원들이 막 온 도시에 꽉 차 있어요. 그냥 부산의 금정구 전체가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거대한 병원이고 동래구는 이 병원을 서포트하는 연구실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 그냥 뭐 의사가 이 병원은 한 개에 2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랍의 왕자들이라든가 뭐 대단한 분들 또 한국에서 돈 많이 번 조폭들도 일로 가고요. 뭐 조폭들은 한인타운 가서 치맥 먹으면서 항암제 맞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갔었는데 하여튼 이런 곳이었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78%가 그암 치료 중에 다른 요법들을 했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뭐 국내에서도 대략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항암 치료라든가 수술이라든가 방사선도 하고요. 그리고 환자의 어떤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인 걸 다 감안해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해줍니다. 뭐 기공이라든가 요가, 명상, 종교 활동, 뭐 인지 행동이라고 해서 독일 쪽의 계열인데 마사지나 침 치료, 재활, 운동, 영양,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그룹,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암센터를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되게 놀랬던 게 항암제를 맞는 그 큰 홀이 있거든요. 큰 항암제 맞는 홀이 있는데 화분도 쫙 있고 옆에 하프가 쫙 있어서
하면서 항암제를 딱 맞고 저 뒤에는 이제 그랜드 피아노로 탁 치면서 있고 그렇게 이제 항암을 하고 있길래 야, 좀 신기하다. 독일이나 한국에 가면 딱 침대에 딱 해가지고 심지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은 복도에 서서도 항암제 맞거든요. 한국에서는. 하여튼 뭐 미국에서는 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MD 앤더슨이라는 곳이 워낙에 비싼 곳이라서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텍사스가 좀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런 기부자들이 많아서 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마사지 림프 부종에 대해서 마사지 치료하는 게 있고 이게 중국 출신의 중의사 출신의 침 치료자가 침을 치료를 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운동 치료, 영양 상담 및 영담 치료, 영양 치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암의 예방부터 장기 생존까지 이런 통합적인 치료들을 다 적용하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효과를 이제 입증해 나왔고 이제 결과가 한 2, 30년 이상 쌓여 있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음악 치료사인데 주로 이제 자폐 경향이 있는 어린 소아암 환자라든가 우울증이 있는 유방암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음악 치료를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예, 이것도 침 치료, 이 마사지 치료. 이쪽은 이제 그 유방암 수술한 이후에 어깨 부종이 많이 오는데 그 림프 부종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요거는 거의 무료로 이용되고 림프 마사지나 이 침 치료는 보험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수가가 발생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2007년도 제가 갔다 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중국 광화문 병원에서 그 박병규 교수가 보고한 발표인데요. 중국은 지금 6억 명의 인구 중에 발생한 암 환자들의 90%가 한방 치료를 하면서 양방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 50년을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1960년대부터까지는 한방을 가지고 삶의 질을 좋게 하는 증상을 좋게 하는 쪽에 집중을 했다가 1980년대부터 2000년도 20년간은 한약으로 암을 억제하는 치료 그거를 연구를 했었고요 국가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근거를 확립하는 근거 중심 의학으로 가서 뭐 이제는 이제 진료 가이드라인까지 나온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서울의 일부 강남에 있는 분들이나 뭐 미국에 있는 분들도 이제 중국 베이징 가가지고 한약을 먹으면서 최신 치료를 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 60년간 백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요. 주로 하는 게 먹는 디콕션이라고 해서 먹는 탕약이라든가 붙이는 외부제, 그 다음에 한약으로 만든 주사제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초나 뭐 생맥산이나 황기 뭐 등등의 약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게 한 40년 이상 써왔기 때문에 안전성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쓰고 있고 침 치료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수술 전후에 항암 치료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는 중에 그 다음에 서양 치료를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중국에서는 나와 있는 논문이 1,300편이 있어요. 매달 그 중에 수십 편의 논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에만 해도 수만 편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흐름이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암 환자의 한 70% 80%가 뭐 한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러하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병들은 그냥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건조하거나 뭐 두드러기 나거나 설사하거나 변비하거나 그냥 단지 기능상의 장부의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쉽게 치료가 되고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고요. 근데 암이란 것은 악성 종양입니다. 양성 종양은 경계가 분명하고 국한되어 있고 더 이상 파고들지 않습니다. 근데 악성은 끊임없이 증식을 하고 멀리 퍼져나가고 또 쉽게 재발되고 왜 그러냐 하면 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나고 자라고 죽습니다. 근데 그 세포가 신호가 잘못돼서 즉 유전자적 변형에 의해서 신호가 틀어져서 계속 증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조직의 문제, 장부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인류가 접근할 수가 사실 없는 단계예요. 아직은 유전자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충분히 잘라낸 다음에 항암을 통해서 씨앗을 최대한 제거하고 방사선을 통해서 최대한 씨앗을 제거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부분은 우리 몸에 있는 암을 억제하는 면역 감시 체계, 그것으로서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인류의 모습이고, 그래서 최근에 옛날에 10년 전에만 해도 면역으로 무슨 암을 치료한다고 하면 우리가 콧방귀를 꼈었는데, 최근에 올해 노벨 의학상 받았던 그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약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넣어주니까 암세포를 잡아먹는 T세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암이 확 줄어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번에 노벨 의학상도 받았었고, 지금 옛날에 이제 황금의 시대처럼 미친 듯이 전 세계가 지금 면역 항암제 달라붙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수천 개 이상의 지금 면역 물질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면역 항암제가 암 치료의 대세가 될 거라고 오는 시대에 왔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제는 그 나치가 처음에 썼던 머스크타드 가스라는 그 가스가 이제 우연히 림프종을 완치시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나왔던, 즉 살인하는 약이 지금 항암제로 지금까지 80년간 써왔었는데, 암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군을 세게 만들어서 암을 죽이는 그 면역 항암제 시대가 최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많은 환자분들이 암을 치료할 때 이걸 잘 헷갈리세요. 암이 초기인 경우에는 무조건 완치를 해야 됩니다. 즉 5년 이상 암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초기 암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초기 암인 경우는 치료를 굉장히 세게 합니다. 초기라서 치료를 살살 하는 거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치료고요. 그게는 최소 침습 최대 효과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암은 아니에요. 초기인 경우나 항암이 잘 되는 경우는 무조건 세게 때려 부어서 암을 완전히 박멸시키는 거예요. 위장에 암이 1cm짜리가 있으면 위장을 80%를 절제합니다. 대장에 암이 1cm가 있으면 대장의 30에서 40cm를 이만큼 잘라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림프절 40개, 50개, 70개를 잘라냅니다. 유방암은 요새 좀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유방 전체 절제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대흉근까지 파냈어요. 요새는 좀 많이 바뀌어서 부분 절제가 대세긴 한데, 또 어떤 암들은 발가락에 육종이 생기면 골반을 잘랐어요. 그게 원래 암 수술의 본질이 그래요. 초기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게 해라. 그게 원칙이에요. 수술도 안 죽을 만큼 해요. 최소 침습 최대 효과가 아니고요. 안 죽을 만큼 잘라냅니다. 그게 이제 1단계의 본질이라서 이건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인 경우나 치료 반응이 좋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냥 모호하게 뭐 수술하면 더 커진다더라, 뭐 항암하면 암이 더 퍼진다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거부하고 항암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일전에 그 전라도에 어떤 군의 군수의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뭐 하여튼 선거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선거를 하고 막 이렇게 몇 번 선거를 치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유방에 조그만 게 잡혔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서 이게 뭐냐 했더니 유방암 초기다. 2기 초라서 수술하고 항암하면 뭐 완치될 확률이 뭐 95%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조금 좀 쌀쌀맞게 얘기했나 봐요. 아산병원 교수님들이 쌀쌀 맞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약간 우울증이 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안 하겠다고 그냥 집에 와버린 거예요. 3년이 지나서 저한테 왔었을 때는 유방에 있는 종괴가 12cm가 돼서
유두는 이제 허물어져 있었고 진물이나 피가 계속 흐르는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왔던 거예요. 그 패드를 완전히 이렇게 감아 싸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3년간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동네 한의원 가서 뜸 뜨고 그냥 뭐 잘 살았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년 전에 했다면 완치가 됐을 확률이 90%가 넘는데 방치한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타이밍 놓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자분들 유방암 환자분 중에 남편한테 말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유방암 진단 받고 한 2년 동안 숙성시키다가 팔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중풍이 온 줄 알고 갔더니 유방암에 뇌가 전이 됐는데 남편한테 말하기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안 했던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사선 치료하고 그분 또 다행히 방사선 치료가 잘 됐고 항암을 잘 해서 좋아지긴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특히나 그렇게 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초기면 완치할 수 있고 5년, 10년, 20년 살 수 있습니다. 치료가 아무리 힘들어도 뚫고 나가야 되고 돌파해 나가야 되고 또 최근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수술 기법도 굉장히 발전했고요. 유방암은 이제 전절제를 거의 안 합니다. 예, 전절제 한 거랑 조금 부분 절제하고 방사선 치료한 거랑 생존율이 똑같아요. 재발률이 똑같은 게 나왔어요. 최근 한 10년 안에. 그래서 최근에는 뭐 특수한 경우를 좀 제외하고 대부분이 부분 절제로 갑니다. 또 최근에는 수술을 하시면서 동시 보건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옛날같이 그런 심각한 사항들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유방암은 좋은 게 환자도 많고 치료법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약들도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예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단계는 보통 우리가 진행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2기 내지 3기 정도의 암을 얘기합니다. 위암 2기, 뭐 대장암 3기 이 정도가 되면 보통 그 5년 내 생존율이라고 해서 5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을 얘기하는데 보통 한 50%에서 뭐 높으면 70% 낮으면 30%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의 암을 우리 2기 내지 3기 암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간 단위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살 사람이면 5년, 7년 살게 하고 1년 살 사람이면 열심히 해서 2, 3년 살게 하는 거가 2단계 진행암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이런 연장으로 시작했지만 완치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부산의 모 기업의 사모님이 난소암 4기여서 6개월 얘기 들었는데 30년째 살아있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세요. 뭐 부전동 어디서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 목적은 이랬지만 결국엔 초기암처럼 완치를 향해 갔고 완치가 된 거예요. 가끔 이제 수술을 너무 세게 해서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다리가 좀 붓는다고 해서 붓기 좀 빼러 오시긴 하는데 뭐 아주 완치가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고요. 3단계는 완화입니다. 완화. 요거는 몇 개월 단위의 연장입니다. 치료 안 하면 한 달 내지 2달 안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 항암을 하거나 뭐또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6개월 혹은 1년, 1년 반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서도 뭐 이번 달에 죽을 거예요. 올해를 못 넘길 거예요. 뭐 2달을 못 넘겨요 했던 사람들이 뭐 치료를 통해 가지고 뭐 길게는 뭐 3, 4년, 뭐 짧게는 1, 2년까지 연장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기라 하더라도 항암을 아예 포기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 몸을 만들어서 항암을 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크게 보면 초기인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가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거의 5년, 10년, 20년 살 수가 있고요. 2, 3기인 경우에는 몇 년 단위 연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완화의 단계는 몇 개월씩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것. 그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그 5년 생존율이 5%가 채 안 됩니다.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10%가 안 되는데 어떤 약이 있는데 그 약에다가 다른 약을 붙이면 붙이기 전보다 평균 생존 기간이 2주가 늘어난답니다. 2주가. 간세포암은 3개월이 늘어난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사실은 예후가 안 좋은 암들은 조금 2주, 뭐 한 달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잘 판단해야겠지만 사실은 치료가 잘 안 되고 아주 진행이 많이 된 암들은 사실상 이런 게 목적이 돼야 되고 완치가 안 된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우아하게 3개월 살다가 똑 죽는 게 아니라 힘들게 6개월, 3개월 버티다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치료를 하게 되면 그나마 6개월, 1년은 편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뭐 한두 달이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진행되는 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이 내 사귄다 포기할래. 어차피 완치 안 되면 안 할래. 주로 남자분들이 그러시거든요. 내가 뭐 미래는 없어. 뭐 완치 안 되면 왜 해? 뭐 이러는데 또 여성분들은 또 그런 분들은 잘 없으세요. 네, 하여튼 일단 사기인 경우에서도 이렇게 완화해서 충분히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히 항상 편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가끔 완치하고 종종 치료해 주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치료하면 편안해질 수는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치료 단계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암 치료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그걸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우리 몸에 하루에도 한 2,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수십조 개 이상의 면역 세포들이 걔네들을 잡아먹어요. 인지하고 얘가 암세포야, 얘 나쁜 애야, 얘를 먹어야 돼, 죽여야 돼 하고 그 암세포가 죽고 나면 암세포의 파편을 기억했다가 그 기억세포, 메모리셀한테 넘겨줘서 또 저장 창고에다가 이 코드를 또 저장해 놓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태어나서부터 거의 한 20년간 성인이 될 때까지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면역 감시 체계, 면역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암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 있는 세포는 이틀마다 죽어요. 뇌 세포는 10년에 한 번씩 죽고요. 적혈구는 120일을 살아요. 각 세포마다 주기가 있고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가 70조 개, 80조 개인데 그 이틀마다 죽어나가는데 한 번씩 에러가 안 생길까요? 매년 김장을 해도 맛이 똑같던가요? 매번 속옷을 빨아도 똑같이 빨리나요? 다르잖아요. 이게 세포 계속 분열하다 보면 에러가 쌓입니다, 한 번씩. 근데 그게 쌓이면 우리 면역 감시 체계가 확 해서 확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우리 같이 이게 큰 다세포 생물들, 세포가 여러 개 모여서 살아가는 이 동물들한테는 필연적인 그냥 삶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 그걸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돌멩이가 아니라 우리 몸 돌멩이가 아니라 분수의 분수. 어린이 공원 가면 있는 분수 있지 않습니까? 세포가 계속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게 뭐 꿀피부니 물광피부니 하는 피부들은요. 그 피부에 속에 있는 진피세포가 되게 영향력 뭐 좋아서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서 피부가 맑은 거예요. 애기들 보면 피부가 맑지 않습니까? 뭐 명상 많이 하신 분들 보면 피부가 맑지 않습니까? 이게 피부 각질층 밑에 있는 진피층에 있는 줄기세포가 분화력이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본질이고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세포들의 덩어리가 우리 몸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면역 세포들이 정리해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열받거나 잠 못 자거나 뭐 돈을 떼었거나 뭐 등등등의 뭐 일들로 해서 열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짠 거 먹고 뭐 또 매운 거 먹고 뭐 또 담배를 태운다든지 뭐 등등등 스트레스 요인을 많이 겪게 되면 암세포가 조금 많이 생겨요. 원래 2,000개 생기던 게 4,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가 늘어나면 면역력은 좋을까요? 면역력이 떨어질 만한 환경이 있으니까 이건 내려가고 이건 올라가겠죠. 근데 그 환경이 몇 개월, 몇 년 지속되면 암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남자들은요. 동의보감도 그렇고 국가암정부 통계도 그런데 주로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암이 생겨요. 남자들은.
주로 폐암, 간암, 술 먹어서 위암. 대부분 그래요 보면. 남자들 위암, 대장암이 굉장히 상회되어 있고요. 여자분들은 다 화병이에요. 우리가 되게 그런데 보세요. 머릿속에 우리 코 뒤편에 보면 뇌하수체라고 있습니다. 호르몬을 주관하는 조그만 덩어리가 있고요. 그 밑에 갑상선 있죠. 그다음에 흉선 있고 유방 있고 난소 있고 자궁 있고 자궁 내막 있고 이 종축이 다 호르몬 의존이에요.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폐경이란 것은 여성성의 상실이기도 하지만 호르몬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호르몬은 발암 물질이에요. 발암 물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궁이 비우했다가 줄어들면서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겠죠. 일하기 싫은데 자꾸 일을 하니까 애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호르몬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 조직을 자극을 주거든요. 그 자극이 좋은 자극일 때도 있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호르몬 자체가 어떤 암의 요인일 수 있는데 그러면 호르몬은 뭐 냅두면 되잖아요. 근데 호르몬은 대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민감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호르몬 관련된 병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갑상선암, 유방암 많죠 요새, 난소암도 많죠, 자궁 내막암도 많죠. 이 다 호르몬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호르몬 체계가 흔들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방암 환자 중에 갑상선 같이 있는 사람 많이 있고요. 난소암과 유방암 같이도 많이 생겨요. 영화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 그 사람은 유방암이 생길 것 같아서 난소까지 절제했잖아요 이번에. 그런 게 호르몬 계통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남자들은 술 담배만 끊으면 암의 절반 이하가 예방이 되고요. 여자분들은 스트레스만 피하면 되는데 그게 뭐 인류가 계속해도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늘 그랬었어요. 맨날 책 보면 그랬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화병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경상도 사시는 어머님 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저도 보면 로컬에 진료를 하다 보면 화병 있는 어머님 할아버지가 가끔 같이 오면 왜 화병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와 정말 저도 아주머니가 올 때마다 풀어드리면 눈 펄 얼굴 펄 해가지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완전 뭐 절벽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또 웃긴 건 서울 가면 남자들이 화병이 그래 많아요. 남자들이 다 맞춰주다 보니까 남자 화병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남자들이 화장도 하죠, 문신도 하죠. 사실 여자는 서울로 가고 남자는 부산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남편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밥 세 끼 다 해드리지 마시고요. 어머님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좀 더 본인들의 마음과 본성을 지키는데 한숨 나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시고 조금 마음을 바꾸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여자분들은 스트레스가 진짜 큰 요인이란 게 뭐 여러 군데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럼 다시 그럼 암 치료가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다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암을 진단받을 때는 암의 크기가 1cm가 돼야 돼요. 우리가 CT를 찍으면 CT 한 컷이 나오는 그 슬라이드의 두께가 8mm 내지는 1cm예요. 그죠? 그러면 그 1cm가 되어야지만이 복부나 흉부 CT에서 뭐 이상하다 뭐가 있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cm가 안 되면 희미한 뭐 뿌옇게 뭐 이렇게 뭐 약간 간유리처럼 뭐 반투명 유리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1cm가 돼야지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1cm가 되려면 암세포가 1g이고요. 암세포가 10억 개예요. 1cm 암이 10억 개예요. 그러면 1cm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자, 2의 0승이면 숫자로 1입니다. 이게 한 개가 두 개가 됐습니다. 암세포가 분열을 했겠죠. 그 다음에 다시 4개가 됩니다. 한 번 분열하고 두 번 분열하고 2 곱하기 2는 4잖아요. 4개가 됐습니다. 계속 분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cm가 돼야지 1cm고 2의 30승이면 2의 10승이 10의 10승이 되고 대략 1g에 1cm의 종계가 되는데 전이가 되는 게 2의 20승에서 돼요. 크기가 0.001cm, 즉 1mm가 되기 전에 전이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이게 모든 암 치료의 핵심이 되는 이유예요. 전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2의 30승이면 1cm인데 2의 20승이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1000분의 1이거든요. 1000분의 1. 근데 이게 벌써 20번 분열한 거예요. 세포가 워낙 작기 때문에 20번 분열해봤자 1mm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암인데 폐에 뭐 5mm짜리 결절이 있었는데 폐를 절반을 툭 잘랐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나왔어요. 오케이. 근데 완치가 돼야 되잖아요. 초기 암이고 5mm짜리 때문에 폐를 절반을 툭 잘랐는데 완치율은 불과 70%,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cm가 안 돼도 그래요. 폐암은 특히나 그렇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특히나 간과 폐는 피가 너무 많이 가는 장기라서 뭐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1cm가 되기 전에 전이가 된다는 점, 즉 우리가 말하는 미세 전이, 조그만 전이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피 검사에는 나올 수 있어요. 종양 관련된 암 표시자에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세 전이와의 전쟁이 결국 지금의 암 치료의 핵심인 거예요. 네. 이 정리를 하면 세포가 암세포 하나가 20번 분열하면 0.01mm가 돼서 전이가 시작이 되고요. 30번 분열하면 1cm가 되고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다행히 이때는 발견이 되면 완치를 할 수 있어요. 다행히. 왜냐하면 엄청 많이 잘라내고 엄청 세게 항암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흩뿌려져 있는 그런 전이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사실은. 초기라 해도 미세전이 있기 때문에 뭐 위암인데 위전절제하고 림포절 67개 뗐어요. 뭐 이렇게 이해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세전이가 박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조금만 진행이 되고 나면 사실상은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다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나마 열심히 치료를 하시면 연장이 될 수 있고 또 2의 40승이면 대략 10cm가 되거든요. 10cm가 되면 뭐 물론 이제 난소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20cm 넘어도 살아계신 분도 있는데 보통 10cm가 넘어가면 몸에 기능적 이상이 생깁니다. 뭐 복수나 부종이나 황달이나 호흡곤란이나 등등등 생기면 죽게 되거든요. 이게 2의 40승이에요. 그래서 40번 분열하게 되면 주먹만한 종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암의 개요라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렇게 암이 진단됐으면 수술은 안 죽을 만큼 세게 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잘라내라. 그리고 화학요법은 모든 세포를 공격하긴 하지만 최대한 강하게 여러 개 섞어서 하고 또 좋은 약이 있다면 최근에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많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는 뭐 또 이제 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약들이 얘는 좀 되게 순한 약이라서 부작용이 좀 적긴 한데 어쨌든 순수에 맞게 가장 좋은 약부터 세게 써가면 된다는 거죠. 방사선은 뭐 그 부위에 대한 효과는 대부분 있는 편이니까 필요할 때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힘든 암 치료는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부작용보다 이익이 많을 때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난소암 환자는 부작용이 훨씬 큰데 이익은 없는데 한 거예요. 항암제 7번 바꿨는데 내성이 없겠습니까? 어떤 약을 써도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한 거죠. 이런 경우는 고집을 통해 가지고
손해를 너무 많이 입은 거죠. 거의 뭐 한 번 하고 나면 3일에서 5일을 거의 뭐 식물이 간 상태처럼 퍼져 있다가 이제 깨어나니까 거의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암이란 것 자체가 이렇게 수술 항암 방사선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이 얼마나 크냐, 손해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잘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죠. 예, 하여튼 뭐그 이게 항암 치료에 대한 내용인데 항암 치료도 막 옛날에 뭐 요새도 그렇지만 일본에 나와 있는 이상한 뭐 이렇게 그분들 보면 항암제는 무조건 나쁘다, 절대 하지 마라, 항암제 한 번 하고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일본에 나온 그런 학자들이 쓴 거 보면. 근데 그 말도 맞지만 항암제가 굉장히 잘 되는 암은 항암제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면 완치가 돼요. 그런 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 부정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항암제가 거의 듣지 않는 뭐 이런 흑색종이나 담관, 췌장, 간, 육종 이런 것들은 항암제를 했을 때 10명 중에 한두 명 좋아질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이게 권하기도 그렇고 안 권하기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사실 이익과 손해를 잘 판단해야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항암은 다 나빠, 항암은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체력이랑 암의 종류에 맞게 적절히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하여튼 항암제가 안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예, 뭐 내용이 좀 어려운데 방사선은 태워 죽이는 거예요. 당장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극을 줘놓고 6개월, 3개월,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암세포가 죽어나가게 만드는 치료라서 뭐 부작용이 요새는 많이 줄고 있고요. 점점 정교해지고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암세포에 도달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저희 동남구 원자력병원에 뭐 중입자 가속기, 중입자 치료기 넣는다고 했는데 뭐 온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피부 속 깊숙이 뱃속에까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치료고요. 너무 비싸기도 하지만 정밀하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고 있습니다. 단순 방사선 치료도 옛날보다 많이 발전을 해서 부작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미세 전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뭐 그래서 이제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럼 한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부분인데 양방은 공격적인 치료가 주로 암을 제거하고 축소하는 데 많이 좀 몰두해 있거든요. 또 그게 되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도 있고요. 근데 그런 치료를 하고 나서 하는 중에 생기는 심각한 기력 저하나 면역 저하,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요. 암은 나았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서 우울증이 오고 암은 나았는데 입이 안 벌어지고 암은 나았는데 입맛이 없어서 몸무게가 계속 빠지는 상황.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몸에 암은 사라졌는데 일상생활이 안 되는 정도의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양방에서는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좀 적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아까 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공격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보완 대체 치료 혹은 전통 치료를 병합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중국, 뭐 대만, 한국 이렇게 해서 한의학이 원형이 보존되어 있고 어떤 종주국으로서 어떤 기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있지만 한 30년 정도 이 한의 현대 종양학이 있습니다. 그 연구들이 누적돼 있고요. 이 최근에 이제 국제적인 논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한방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항암제에 의한 독성이 줄고 항암제 효과가 좀 더 증폭되고 증상이 좀 좋아지면서 생존율이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체계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전들이 어떤 유전자에 대한 억제를 통한 것 그리고 면역 세포의 활성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항암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많이 밝혀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경희대학교 윤성우 교수가 만든 한방 치료에 대한 기전에 대한 연구인데 8가지 정도의 채널을 통해서 암을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종양학자들이 다 보고 있는 암에 대한 10가지 핵심적 요소, 홀마크라고 하는 것들인데 아까 봤던 것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이제 연구에서 많이 밝혀져 있는 것들인데 항암 효과가 좋다고 하는 뭐 약재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나나, 뭐 행인, 살구시죠, 두꺼비, 유향, 뭐 우리가 말고 카레에 있는 강황, 커큐민, 그다음에 온나무, 황기, 황금, 영지, 상기생 이런 애들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암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연구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항암제를 하시고 나서 입맛이 없고 기력이 없고 피곤할 때는 뭐 간과 콩팥의 기능이 정상이라면 보통 이렇게 기운을 보태줄 수 있는 황기, 인삼, 대추, 뭐 동충하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열이란 것은 주로 이제 그 몸에 어혈이 많이 있을 때 혹은 항암 치료하지 않고 이런 약들로만 암을 좀 억제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약들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청열해독은 그 요새는 연구에 의해 가지고 암이 염증과 상관성이 많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해주면 암세포가 좀 억제가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열을 꺼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이런 약들을 쓰면 암이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쓰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반지련이라든가 뭐 황금이라든가 금우나 이런 애들은 미국, 중국에서는 굉장히 널리 쓰여지고 있는 뭐 한방에서 쓸 수 있는 항암제로 쓰고 있지요. 네, 이거 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쓰고 있고 대전대학교에서도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것들인데 암에 대해서 억제하거나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약제로 이제 개발되어 있는 약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안전과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약제들이고요. 제가 석사 때 썼던 논문인데 한약과 항암제를 썼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그건 논문들이었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오히려 같이 썼을 때 더 좋은 효과들이 있다. 혹은 또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할 때 한약을 먹으면 나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좋은 약도 있고 나쁜 약도 있습니다. 그게 팩트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약으로 인해서 연구를 좀 해봤을 때 이건 이제 체계적 연구라고 해서 시스테믹 리뷰라고 해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논문을 다 끌어다가 분석을 해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느끼는 진짜 값은 뭔가 그걸 우리가 하는 연구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SR 기법인데 이걸 했었을 때 영지버섯을 사용했더니 삶의 질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논문이고요. 이것도 간세포암인 경우에 간세포암에서 수술 못하는 사람인데 그 한약을 썼을 때 삶의 질이 확연히 좋아졌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항암제 할 때 생기는 백혈구 감소증이 한약을 썼더니 확연히 줄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손발 저림도 많이 생기는데 항암하시고 나면 그 항암하고 나서 생기는 손발 저림이 많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소판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완화가 될 수 있고요. 빈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긴 한데 어쨌든 항암 중인 사람들에게 이런 한약을 썼을 때 부작용들이 관찰되긴 했는데 굉장히 가볍게 나타날 수 있었고 별다른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침도 마찬가지로 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뭐 여러 가지 증상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계적 고찰을 했는데 통증에 대한 부분, 암에 의해서 오는 통증들도 침 치료로 많이 억제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피로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먹게 되는 호르몬제가 있거든요. 호르몬 억제제 그런 걸 먹으면 폐경 증상들이 굉장히 세게 나오면서 뭐 안면 홍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침 치료로 한 1, 2주면 대부분 뭐 경감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린 거 아니긴 오심구토죠. 항암제 맞고 오심구토가 있을 때 뭐 침 치료가 효과 있다는 것은 뭐 하여튼 오래전 1990년대 때 뭐 밝혀져서 이제 확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중구 감소증, 딸꾹질. 이 딸꾹질도 사람이 이제 항암하고 나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뭐 죽기 전에 한두 달 남았을 때도 딸꾹질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극심한 딸꾹질이 오거든요.
그냥 온갖 약을 다 써도 안 잡힙니다.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딸꾹질이 아니라 뭐 한 일주일간 이어지는 딸꾹질 하면 사람 진짜 뭐 일상생활이 안 되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도 침 치료로 상당히 잘 잡히고요. 그다음에 얼굴에 이제 방사선을 쐬고 나서 얼굴에 그 침샘이 다 파괴돼 가지고 입이 많이 건조해졌을 때 그 혀를 내밀어 보라 그러면 그냥 피부처럼 바짝 말라 있어요. 침샘 많으신 분들은 뭐 그런 경우에도 침샘을 자극하는 침 치료를 하게 되면 좀 완화되거나 줄어들 수 있고요.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있고요. 뭐 이게 나왔던 이 논문에서는요, JCO라고 해서 그 하여튼 전 세계 종양학에서는 가장 교과서처럼 쓰는 논문인데 여기서도 침 치료가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엠덴더슨 가보면 침 치료하는 분과가 꽉 밀려가지고 거의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인기가 좋고 뭐 이렇게 부작용이 없으니까. 그 미국에서는 침 한 번 맞으면 한 8만 원에서 20만 원 받거든요. 침 한 번에. 근데 그게 비싼 게 아닌 게 양약은 더 비싸요. 감기 한 번 걸리면 1,000만 원 들거든요. 한 일주일 입원하면. 그러니까 허리 한 번 아프면 침 10번 맞으면 뭐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면 허리 MRI 한 번 찍으면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됐고 그냥 침 딱 맞아보고 얘기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해서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이 의료가 저렴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오바마가 맨날 우리나라 부러워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허리 MRI 한 번 찍고 뭐 시술하고 뭐 하고 나면 한 4천 5천 나와요. 미국에서는. 근데 침 한 번 맞고 뭐 괜찮으면 10번 맞으면 한 80에서 200 사이면 되잖아요. 얼마나 싼 치료입니까? 효율적이고. 하여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침에 대한 뭐 우호도도 되게 높고 보험사들도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예, 오신구토는 뭐 굉장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 후배들이 했던 논문인데 이거 하버드에서 나왔던 논문을 국내 버전으로 번역한 겁니다. 자기 논문들은 아니고 이런 통증이라든가 오심구토, 상열감, 뭐 감소증에 다 쓸 수 있다,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제가 이거 2011년도 때 아산병원의 모 유방암 센터에 있는 교수님이 침 맞으면 안 된다고 하길래 제가 열받아가지고 바로 썼어요 논문을. 암 환자가 어떨 때 침 맞으면 안 되는지 내가 밝히겠다. 그러면 침 맞으면 죽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논문을 던져줍니다. 이 보시고 얘기하라고 일단. 보시면 이게 이제 영국의 왕립병원이고요. 이게 하버드 의대고요. 존스 홉킨즈 미국에 있는 거고요.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이고 이게 맥메스터 대학이고 콜롬비아 대학. 여기서 나오는 침시적 근기증인데 이걸 다 모아서 가장 엄격하게 제한한 겁니다. 요것만 피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환자가 여기 해당되지 않는데 침을 맞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이걸 이제 드리니까 교수님들이 더 이상 토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걸 부정하면 하버드를 부정해야 되고 영국 왕립병원을 부정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냥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백혈구가 500개, 그러니까 호중구가 500개 이상, 혈소판이 5만 개 이상, 그리고 척추에 심각한 뼈전이가 없어야 하고 보형물에는 넣으면 안 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피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암 환자들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림프 부종이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 코끼리 다리처럼 꽉 부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팔에는 침 놓으면 안 됩니다. 염증이 잘 생기고 낫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몇 개만 피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영국에서 이제 200만 건의 침 치료를 분석해 봤더니 부작용 발현 빈도가 아스피린 저용량 아스피린보다 3분의 1이라는 거죠. 굉장히 안전하다는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안심하시고 가셔도 침 맞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면역학에서도 얘기하지만 몸 자체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신경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병이 생기면 호르몬이 흔들린다 했잖아요. 그 말은 신경계가 내분비계를 흔들고요. 그 교란된 내분비계가 면역계에 영향을 줘서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잠을 잘 자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을 하면 세 개 다 좋아져요. 근데 이제 열받는 일이 있다고 계속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속을 계속 끓이면 이 전체 다 무너져요. 그러면
하루에 생기는 암이 2,000개인 사람이 아니라 하루에 생기는 암이 2만 개인 사람이 되고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면역 세포는 더 줄겠죠. 실제로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그 NK셀 활성도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을 보면 그 수치가 뭐 0, 1 이렇게 나와요. 보통 500이 넘어야지 정상적인데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뭐 혹은 항암을 했다든가 이러면 그 수치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즉 면역 세포가 굉장히 쉽게 다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면역을 높이려면 스트레스 관리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식사를 뭐 골고루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 최소한 2번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몸을 좀 뭐 운동을 해서 하고 또 스트레칭 같은 거 해서 장부의 기능을 좀 좋게 할 수 있게 좀 풀어 주셔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일 건데 어쨌든 여기 있는 어머님들은 이제 화병만 좀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같은 얘기고요. 이게 항암 체질과 발암 체질인데 제가 이제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분 중에 모 환자분이 삼관왕이에요. 5년 전에 콩팥에 암이 생겼고요. 3년 전에 유방에 암이 생겼고요. 작년에 위암이 생겼어요. 삼관왕이에요. 다른 분도 있어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같이 생긴 분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암이 생길까요? 왜 계속 생길까요? 뭐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 사람은 계속 뭔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억제할 수 있는 힘도 약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96세인데 멀쩡해요. 뭐. 얼굴 너무 좋아요. 뭐. 왜 암이 안 생길까요? 뭐 100살 다 돼가는데 멀쩡해요. 뭐 카랑카랑해요. 뭐 어떻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 내적 환경, 그 암이 생길 수 있는 미세 환경이 이 사람은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인 거고요. 세팅값이 이 사람은 암이 계속 생기더라도 계속 제거하는 타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브라질처럼 뭐 이렇게 총기가 뭐 난립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총기가 아예 없는 나라, 아예 체계가 다른 거죠. 스위스처럼 기술이 발달한 나라, 동남아처럼 막 어려운 나라, 아예 몸 자체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말했던 뭐 식사, 운동 등등등에서 안 좋은 요소들을 좀 제거하는 것이 암 예방도 되고 만약에 내가 병이 걸리더라도 그 병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되니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암에 대해서는 몇 가지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간을 잘라내고 이식을 하거나 하면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는데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암이 잘 생겨요. 5배 정도. 그 말은 뭐냐면 면역이 억제되면 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 결핍 환자들은 암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마 류마티스 약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는 괜찮은데 센 류마티스 약은 면역 억제제나 면역 변형제를 씁니다. 그런 환자들은 암이 잘 생겨요. 그런 부분들이 암에 있어서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거는 암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세 전이를 얼마나 제거할 것이냐. 그리고 그 암이 초기이면 완치를 향해 가고 말기이면 완화를 하고 그 중간이면 몇 년 단위로 연장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편견이라든가 어떤 그런 잘못된 소문을 접하지 마시고 담당 주치의와 또 혹은 저 같은 전문가와 만나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잡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누가 뭐라 카더라, 뭐 카더라 통신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그게 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일단 간단하게 뒤에 내용이 좀 자료가 많다 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병원에서 뭘 하고 있느냐를 보여드리면 수술이 워낙 크니까 후유증이 많이 있겠죠. 위암 수술하거나 하면 소화가 안 되고 장유착이 오고 변비가 오고 식욕부진이 오고 체중 감소가 옵니다. 뭐 극복해야겠죠. 뭐 그런 것들. 유방암 수술하고 오면 림프 부종이 오고 얼굴에 홍조감이 생기면 그 극복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분은 이제 얼굴에 편도암 수술하고 입이 안 벌어졌던 환자인데 결국에 치료를 하고 입이 벌어져서
보시면 볼살이 달라졌죠. 몸무게 20kg가 회복이 됐거든요. 원래 20kg 빠졌다가 먹게 되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방사선 후유증이 극복됐던 케이스고요. 이분도 저희 병원 방송에 여러 번 나왔던 분이라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스웨덴에 냈던 국제적인 논문이었는데 이런 게 1억짜리 논문이었는데 하여튼 나왔었고요. 연구하는데 돈 진짜 많이 듭니다. 12명 했는데 1억 들었어요. 물론 제 돈은 아니었습니다. 국가 돈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병행 치료인데 항암하거나 방사선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부작용, 즉 오심구토라든가 변비설사, 탈모, 피로, 손발저림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독성 항암제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런 분들은 이제 유방암의 패전인데 뭐 항암제랑 같이 하면서 부작용도 줄고 이게 암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없어지셨죠? 여기 콩팥암인데 종괴가 점이 없어졌습니다. 부작용도 별로 없이 항암을 잘 견뎠던 케이스고요. 이번 췌장암인데 이 덩어리가 많이 줄진 않았는데 이 정도 했던 덩어리가 조금 더 줄어든 상황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부작용 관리가 잘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무튼 젊은 폐암 환자였는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항암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없었던 케이스였고요. 예, 항암을 잘 받았던 거죠. 이분은 이제 지금 저희 병원에 현재 입원해 있는데 뭐 6개월 잔다고 했는데 지금 4년째 암이 없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면역 치료만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암이 있던 게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이분도 담당암이 이만큼 컸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고 여기 있는 암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항암을 잘 받았고요. 하여튼 이렇게 항암 치료하면서 부작용이라든가 기력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극복되니까 항암을 또 잘 받아내고 그러니까 항암제 효과를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병용 치료를 받았을 때 얼마나 했는가 했을 때 부작용이 많이 줄더라.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런 게 병용 치료 하기 전에는 이만큼 부작용이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절반 이하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폐암에 있었을 때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는 논문이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 후배가 아마 했던 논문인데 정태영이가 했고요. 이것도 이제 국제적인 논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위암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박재우 우리 또 의국 후배인데 이렇게 해서 위암도 마찬가지로 병행을 했을 때 좀 더 오래 살았고요. 네, 이렇고 그다음에 수술, 항암, 방사선 다 끝나고 나서 치료가 종결된 다음에 기력이 회복이 안 되고 부작용이 극복이 안 될 때 또 당연히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손발 저리고 빈혈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코 쪽에 암이 생겼는데 항암제를 하고 나서 얼굴에 통증이 많이 왔었어요. 방사선도 했고 해서 얼굴이 아프고 저리고 잠을 못 자고 했었는데 통증을 이제 많이 좀 잡아줬던 거의 소실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도 손발 저림 때문에 왔었고요. 이분도 난소암인데 이 10cm였는데 완전히 사라지고 항암을 했는데 손발 저림 때문에 뭐 잘 걷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치료하고 이제 다 좋아져서 회복됐던 케이스였고요. 이분 이관왕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이 동시에 진단받았던 케이스였는데 수술을 양쪽 다 해가지고 팔다리가 다 부었어요. 네 쪽 다. 그래서 뭐 이분은 한 달 정도 치료하고 나서 붓기가 거의 대부분 다 빠졌던 케이스였고요. 사실은 암 환자분들이 배가 차가워지고 배가 건조해지거든요. 물기가 없어지고 차가워지거든요. 그거를 좀 촉촉하게 해주고 뭐 뜸을 한다든지 해서 데워주면 증상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변의 암 환자분들이 좀 물을 좀 과일을 좀 충분히 먹게 하고 뭐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다른 거 안 하더라도 부작용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예, 진행암은 너무 나이가 많거나 항암제를 다 썼거나 너무 이제 몸이 약할 때 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논문인데 이게 증상 관리를 했더니 오히려 생존 기간이 늘어났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논문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 세계 학계에 논란을 일으켰던 논문이었는데 이게 약간 조선일보 같은 논문이거든요. 조선일보는 그냥 딱 그것만 해주거든요. 딱 수술만 해라 이런 논문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증상 관리를 했더니 오히려 더 오래 살았네라는 걸 인정했던 논문이라서 되게 학계의 논란이었었죠.
뭐 부산일보는 뭐 워낙에 열려 있고 전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암 환자가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생존 기간 자체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몸 관리를 해줬더니 증상만 좋아진 게 아니라 길게 봤더니 생존 기간 자체가 늘어난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여튼 파란색이 높지 않습니까? 더 오래 살았다는 뜻이에요. 1년 지났을 때 63%가 살아 있었고 이거는 48%가 살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고요. 폐암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은 이제 뭐 전립선암인데 통증이 너무 제어가 안 돼서 왔던 케이스인데 통증이 잘 제어가 됐었습니다. 예,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위암이었고요. 치료하고 나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항암제를 11번 했고 면역 치료를 했고요. 이게 이제 2014년도 일인데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고 올해 4월에 완치 판정 받았던데 이분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할아버지입니다. 네, 70세. 그분이 6개월 산다고 했는데 지금 6년째 재발 없이 수술 안 하고 살아 있는 케이스였고 이 부분은 제가 이때 1년 좀 지났을 때 내 논문을 내서 이제 네이버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긴 있는데 그 이후에 5년간 6년째 지금 완치가 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케이스였고요. 예, 이분도 뭐 그렇고요. 뭐 이게 몇 가지 얘기하자면 뭐 한 방만 해가지고 암이 완치되든가 장기간 생존했던 그런 예들도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미국에 보고된 국내례가 있고요. 이게 일본은 제가 만든 거고요. 이건 서울대에서 나온 논문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논문이고요. 저희가 냈던 거고요. 이게 7명의 사례. 이게 제가 미국에서 발표했던 논문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고 이제 서울대에서도 자기는 설명 못하겠다.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예, 뭐 제 환자였는데 폐 재발이 있었는데 한방 치료를 하고 사라졌던 케이스였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술 전후에 힘들 때, 항암할 때 힘들 때, 그다음 너무 기력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는 뭐 양방에서도 해줄 수 있는 영양제라든가 이런 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한방에서도 침이나 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고 효과 있게 선택해서 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격적인 치료와 면역적인 부분, 이 면역적인 부분은 이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몸을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치료를 하면서 공격적인 치료를 같이 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